37페이지 우리 한해 성립과 발전 이어서 살펴볼 건데요. 책에는 맨 위에 진이 멸망한 뒤 유방은 한을 세우고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이렇게 굉장히 짧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 그 역사를 찾아보면 굉장히 내용이 좀 많아요. 일단은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아들인 호해라고 하는 이런 왕자도 있고요. 후대의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시황제가 죽은 게 기원전 209년 정도입니다. 이제 요 시기에 시황이 죽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즉위를 했는데 죽고 나서 또 진나라는 당분간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토목공사 중에 진승하고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포함해갖고 900명 정도가 베이징 부근의 어떤 도시 어양이라고 하는 도시로 불려가서 도착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됐대요. 근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당시 진나라의 법률이 목적지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을 못하면 무조건 목을 베어버리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도망쳐도 죽고 늦게 가도 죽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승과 오광은 나머지 같이 끌려가고 있던 인부들을 선동해서 우리 어차피 다 죽는데 지금 우리를 인솔하면서 가고 있는 관리들을 그냥 죽이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진승 오광의 난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그 순간에 약간 감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후에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다만 이 진승과 오광의 난이 라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전국에서 이 진승 오광의 반란에 호응하는 그런 반란이 엄청나게 대규모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진승은 이제 반란군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권위나 철학적인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승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이라거나 장군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진나라의 수도를 함락시키면서 진나라 장군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면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항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유방이라는 사람이죠.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 유방의 그 책사였었던 한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10개가 넘는 그런 제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각자 협력을 하는 형태로 돼서 항우한테 협력하는 제후들과 유방한테 협력하는 제후들로 이렇게 2대 대결 구조로 편성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를 게임으로 만든 게 초한지 그리고 장기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항우가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싸움은 항상 항우가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투에서는 늘 항우가 이기는데 전투하고 나서 그 싸운 군인들에 대한 처우를 제대로 안 해준다던가 그리고 공을 인정을 안 해준다던가 차별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배력이 약해지고 군인들도 항우가 데리고 전투는 승리했는데 유방 쪽 군대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막 탈출을 해버리고 그래서 심리전에서 항상 졌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항우한테 남는 군사가 없고 쓸쓸하게 도망을 가다가 죽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우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결국 승리자가 되면서 중국을 재통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을 중국이 재통일되는 이런 시점으로 봅니다. 한을 건국한 유방은 고조로 즉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 앞에서 배웠었던 군현제 있죠? 궁련제와 봉건제를 좀 혼합하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한 글자씩 따서 여기 나오는 군자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봉자가 작은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군국제라고 합니다. 잠깐 교과서에서 이 그림을 좀 살펴보면 군현제는 황제가 임명을 해서 각각 군수현령 이렇게 해서 왕이 직접 보내는 관리들이고 봉건제는 이제 이 사람한테 한번 땅을 주면 놔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만 맺고 상관을 안 하는 관계고 이거는 좀 통제를 하는 관계인데 이 한 나라의 군국제는 두 가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9년에는 지방을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운 황족이나 신하가 있으면 그 지역은 그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제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잠깐 살펴봤고, 자, 한나라는 앞에 있는 진나라하고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볼게요. 한나라는 고조 다음에, 고조 때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BC 202년에 한나라 건국되잖아요. 근데 BC 201년에 1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큰 시련이 있었어요. 고조가, 유방이 원정 중에 이미 그리고 진나라가 나라를 굉장히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그냥 이 나라를 엉망이 된 나라를 막 반란 심하고 막 다 황폐화돼 있고 세금도 안 거치고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방 돌아다니면서 또 만리장성 부근에서 흉노하고 싸우고 침입했다고 하니까 갔다가 골짜기에 고립된 거예요. 여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굉장히 큰 위기를 겪어가지고 막 흉노한테 빌면서 앞으로 너네한테 형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해마다 선물 바치고 흉노의 집에서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선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우에게 흉노 측의 지도자에게 늘 주기적으로 황실에 여인을 보내겠다. 라고 이제 약속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국방도 좀 엉망이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이제 한 고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조기 때문에 조상조자를 써서 고조라고 하고 조금 의미 있게 보는 황제가 우리 무제인데 황제 제자를 썼죠. 무제는 이 군국제를 다시 취소하고 9년제로 돌립니다. 9년제로 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황제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통제경제 보시면 국가가 경제 주도권을 쥔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단어를 적어볼게요. 전매제, 그리고 균수법, 평준법, 오수전. 자, 고대도 그렇지만 요즘에도 이제 신권을 만든다든지 5만 원짜리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기축 통화를 기준이 되는 통화를 바꾼다든지 해서 화폐를 통일을 하는 것은 또는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쥐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수전은 한무제가 새로 찍어낸 동전, 이름을 뜻하는 것이고요. 자, 전매제는 뭐예요? 전적으로 구매한다는 뜻인데 모든 구매를 황제나 정부가 하는 겁니다. 황실이. 그럼 구매를 정부가 하고 판매도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럼 판매했을 때 그 이득은 다 정부한테 가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전매제를 했다. 대신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나 좋아하는 것들. 필수품이라고 하는 요리하는데 꼭 필요한 소금, 그 다음에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철,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판매를 독점합니다. 자, 균수법, 평준법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 좀 자세히 있는데 여기서 살펴볼게요. 균수법은 지방 특산물을 조세로 거두어서 물자가 부족한 지방에 팔아. 균자가 평균을 의미합니다. 고르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르게 하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나오는 어떤 야채나 과일 같은 거를 정부에서 일단 거둔 다음에 그거를 다른 지역에 파는 거예요. 그럼 이득이 나죠. 그럼 그 이득을 정부가 가지는 겁니다. 자, 평준법은 뭐예요? 물가를 평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인데 균수법은 지역적으로 평균을 맞추는 거고 평준법은 시간적으로, 시기별로 물가를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억상책은 뭐예요? 장사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는 거고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찍어내서 개인이 돈을 만들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위조 지폐, 위조 화폐 이런 거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뭐를 얻겠어요? 이익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득을 어디에다가 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가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흉노한테 세금도 지금 바쳐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제가 그렇게 하다가 짜증나가지고 이 흉노 새끼들 그냥 밀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정벌을 시작해요. 그래서 BC 129년부터 해가지고 우리 흉노한테 지금 세금 바친 지가 벌써 막 90년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원정이 12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쪽에다가 쓸게요. 북쪽으로는 흉노,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고조선. 네, 이렇게 가면 이제 고조선이거든요. 이 고조선 한국사에서 나와서 익숙하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베트남.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의 어떤 영토를 정벌하거나 그쪽을 공격을 한 다음에 한나라에 힘을 보여주고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한다던가, 이런 대외 연정들을 하려면 군인이 필요하고 소나 말 같은 이제 군수 물자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데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충분해지지 않고 이렇게 통제경제 정책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항상 마이너스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물이 좀 몇 명 나오는데 한나라 시대에 유명한 인물들이죠. 장건이라던가 동중서라던가 그 다음에 반고라던가 사마천이라던가 체륜. 예. 전부 다 선생님 지금 보라색으로 적은 건 다 사람 이름이고요. 자, 이 장건을 보내가지고는 당시에 한나라를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장건을 보냅니다. 자, 이 장건은 황제의 명령을 받고요. 중국의 서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시에 장건이 이동했었던 지역이 고비 사막을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향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여기 뭐 계란을 쌓은 모양이다 해가지고 누란이라는 도시도 있고, 이쪽에 이제 석굴로 유명한 돈황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어떤 이제 투르판 이런 지역, 이런 도시도 있고요. 그래서 실크로드의 이 이제 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장건의 흉노 토벌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몇 번씩 하다가 보니까 길이 되었고, 이 길로 나중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비단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게 되면서 하나의 교역 루트가 된다. 그래서 장건의 이제 서역 파견 이 행동 자체는 성공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문화적인 그리고 교역사의 동서 교류에 큰 기여를 하게 됐다는 거. 이제 영향을 좀 주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 한무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죠. 유교 통치를 이념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시작이 되었었던 유가 사상을 국가 통치의 원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념 하나의 이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건너뛸 수 없는 이념이 되는 것이고, 진나라 때와 춘추전국 시대 후반부에는 법에 따른 통치를 강조했다면, 이제는 법보다는 도덕적인 윤리관계를 더 우선시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중서의 건의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거를 가르치려면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인 장안에다가 태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도 설치하고 여기에서 유교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사서오경 할 때 오경을 마스터한 교수에 해당되는 오경 박사들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학 교육을 해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시스템이 정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훈고학은 우리 분서갱유라는 사건 진나라 때 배웠었잖아요. 그때 책이 다 불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책을 가지고 예전의 기록을 복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안에 있는 글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있죠. 그래서 글씨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고문을 연구하는 이런 분야가 정립이 돼야 예전 학문을 되살릴 수 있죠.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을 다는 학문이 훈고학입니다. 이에 대한 이제 밑에 자세한 설명을 주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훈고학은 나중에 나오는 성리학이나 양명학과 함께 유학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그 내용은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 단원인데, 여기도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압축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나라는 위에 연표 보시면 앞에 전한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후한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한번 왕망이라고 중국 한나라 황실의 친척에게 나라를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라 이름도 바꾸고 나라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이 잠깐 있었던 시기를 앞뒤로 해서 앞쪽 지역을 전한, 뒤쪽 지역을 후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한이 한 200년 정도, 후한이 한 200년 정도 합쳐가지고 우리가 한 400년 정도 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존속을 했고 진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이 됐었던 한나라의 지방 세력이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은 한 삼국지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익숙할 거고요. 이 호족들은 이제 지방에서 자신들의 어떤 토지, 그 다음에 노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지도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추천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향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향촌 지역에서 이제 선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출을 통해서 뽑혀서 이제 지방의 인재를 추천해서 옆에다 쓸게요. 지방의 이제 유학적인 지식을 갖추었거나 인품이 있는 사람이 기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료로 선발하는 이런 제도가 향거리 선제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사마천이 지은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 사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뒷얘기는 또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반고라고 하는 인물이 지은 한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책들을 통해서 기전체 역사 서술 형태가 정립됩니다. 바쁘지만 기전체는 잠깐 보고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천의 사기를 예로 살펴보면 전설상의 제왕인 오제 하은주 훨씬 더 앞에 부분부터 한무제스 때까지 이르는 역사를 분야별로 서술한 거예요. 그래서 본기 메인스트림은 이제 왕이고요.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 왕보다 낮은 자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인물은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 시대의 문화는 서 그리고 그 시대의 시대 흐름을 정리한 건 표 이렇게 해서 5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역사책을 쓴 걸 우리가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체 스타일이 이후 중국 정사서술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이제 진술이 있죠. 문장이 있죠. 그래서 기전체 역사서술 정립됐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불교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살펴보시면 현재 중국을 이루고 있는 한자, 그 다음에 한문, 그리고 한족, 그 다음에 주요 종교인 불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한자가 들어가고 있죠. 그만큼 한나라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중국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불교도 이 후한 때 인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건이 개척한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과 교양에 관한 내용들을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게 됐는데 이 종이를 만드는 법을 제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나무 종류고요. 참외 껍질 등을 물에 넣었다가 불려서 다시 말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이제 종인데 종이를 제작하는 기술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발명품이 나침반, 종이, 해시계, 지진계 이런 건데 중국 4대 발명품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될 정도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특히 우리 한 고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제는 아니지만 한 무제 중요한 황제 2명을 배워봤고요. 밑에 보라색으로 나오는 사람 이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나라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우리 교역에 대한 내용을 좀 메모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72쪽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초원길하고 그리고 비단길하고 바닷길 세 가지가 있어요. 초원길은 기존의 스키타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양과 말 등을 타고 이동하던 길입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된 교역길이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을 하면서 양쪽으로 청동기 문화가 이 과정에서 전파됐어요. 그리고 또 이 초원길을 가장 잘 이용한 민족이 흉노입니다. 그래서 흉노는 남러시아와 동유럽 평원까지 진출을 하면서 얘네들이 왼쪽으로 게르만족을 밀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이 나중에 나오지만 로마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런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몽골도 이 길을 이용해서 나중에 유럽을 원정을 떠나죠. 자, 비단길은 한나라 때 개척됐다 아까 보셨고요. 중앙아시아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들을 연결합니다. 한나라 이후 성립된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교역로로 이동했고요. 보통은 중국의 비단이나 그리고 서역의 보석, 서쪽 지역 페르시아 이런 지역, 그 다음에 로마의 유리, 그리고 인도의 면직물, 향신료 등이 이 길을 통해서 교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 있죠. 불교라든지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크리스트교 등도 이 길을 통해서 전래가 돼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길이고, 자, 바닷길 같은 경우 기원 전후부터 이집트 상인들이 사용을 했던 길인데 인도양의 계절풍을 이용을 해서 배를 타고 다녔던 길입니다. 그리고 로마 상인들도 이용을 했고요. 중국인들은 나중에 이슬람에게 이제 비단길을 좀 빼앗긴 후에 송대부터 활발히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동남아시아와 중국의 교역이 연결돼요. 그래서 배가 점점 중요한 수단이 되게 되면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장 번성한 무역로가 바닷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